2차 종합특검은 2차 계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는 것 같아요. 국회에서 2024년 12월 4일 새벽 1시 2분에 네.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시켰잖아요. 그 이후에도 윤석열이는 맞아요. 2차 계엄을 계속 하려고 했습니다. 예. 그럼 뭐 통화 한 번만 잠깐 좀 볼까요? 요거만 그때 보세요. 당시 윤석열과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의 통화인데요. 윤석열이 이진우에게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하면 되니까 니네는 계속해라. 네. 이렇게 얘기를 그렇습니다. 요거는 1심 재판에서도 인정이 된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2차 계엄을 시도한 거는 팩트. 그렇죠. 그렇다면 그때 실제로 어떤 부대들이 움직였는지 그거를 2차 종합특검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오혁진 기자님. 예. 말씀드리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네. 그 이제 윤석열이 합참 그 지휘통제실 거기를 떠나고 나서 김용현이 이제 곽종근 전 사령관하고 통화를 좀 많이 했었는데 노상원하고도 통화를 했어요. 제가 노상원 그 통화 기록 계속 좀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노상원이 이때 누구랑 통화를 했냐면 그때 제가 지금까지 통화했던 사람들 중에서 정상진 그리고 김흥준 전 그 계엄사 참모장 이렇게만 통화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명 더 찾았는데 64 50기 장종중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육본에서 정책 차장이었고요. 계엄버스 탑승자입니다. 계엄버스 탑승자. 네. 그러니까 김용현이 이제 노상원에게 상원아 이제 어떡하냐라고 묻고 나서 노상원이 장종중에게 전화를 합니다. 출발했냐고. 그러니까 이거는 계엄버스 그 자체가 2차 계엄이네. 2차 계엄의 목적성을 두고 출발하려고 했다고 봐도 이제 과언이 아닙니다. 아니고요. 네. 그래서 장종중 이 사람이 이제 정직당했습니다. 네, 징계를 받았고요. 네. 근데 그 이전에 노상원하고 어떤 접점이 있는지는 제가 조금 더 취재를 하고 있는데 네. 노상원이 이 이후에도 계속 합참하고 계엄사 간부들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전화를 합니다. 와. 새벽 3시까지. 그러다가 이제 강호필한테도 전화를 했다가 강호필이 안 받은 거고. 네. 근데 일단 종합특검은 이런 것과 관련된 통화 기록은 다 입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5월 달 안에 일단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을 부르겠다라는 건 제가 어제까지 체크를 했고요. 그래요? 네.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속적으로 일단 인력난 문제가 계속 해결이 안 돼요. 네. 그리고 지금 김명수가 핸드폰 바꾸고 나서 변호인단 지금 계속 구성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 서초동 로펌 쪽에서 다 거절하고 있대요. 사건이 너무 민감하다고. 네. 그래서 어쨌든 김명수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로 입건을 해가지고 수사하는 데는 무리가 없는데 네. 강호필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입건 자체는 아직은 좀 무리일 것 같다. 아직까지는. 예, 왜냐하면 어쨌든 2차 계엄으로 의심되는 거에 대해서 막았던 사람이고 네. 그다음에 내란 특검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입건을 할 만한 그런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게 종합특검팀의 입장입니다. 네. 김명수는 이제 좀 쉽지 않다고 봐야겠네요. 네네네. 김명수. 좀 빠져나가기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쨌든 합참 법무실장에게도 조언을 받았어요. 이 국회에서 그 계엄 해제가 되고 나서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 약간 뭐랄까 좀 호응을 해야 되냐 아니면 국무회의가 의결되기 전까지는 뭐 대통령의 명을 따라야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합참 법무실장은 어쨌든 국무회의 의결 전에도 국회에서 해제가 됐기 때문에 군을 뭐 출동시키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을 조언을 했거든요. 네. 근데 약간 그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식으로 김명수가 좀 대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합참 그 전현직 관계자들로부터 그 종합특검팀에다가 진술이 이미 확보가 된 상태여서 네. 김명수는 빠져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그 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차 종합특검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살펴보고 있네요. 네네. 그리고 그 정보사 관련해 가지고 제가 종합특검팀 그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지방 출장을 지금 엄청 많이 다니고 있어요. 종합특검팀이. 그런데 그 좀 아쉬운 게 어쨌든 정보사 무인기 공작, 정보사 팀, 노상수첩 팀이 다 각각 따로따로 움직이거든요. 합쳐서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권창용 특검이 정보사의 모든 각 사업단에 대해서 출장을 가라. 그래서
1, 2, 3, 4, 5, 6 전부 다 지방 출장을 지금 가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엊그제가 아니라 월요일이구나. 월요일에 정보사 에이전트 분들 만났거든요. 만나가지고 그럼 특검팀에서 이 사업단을 이제 방문하면 뭘 할 수 있냐. 이게 정보사 특수처에도 보관되어 있지 않은 각 사업단과 각 부대 안에 존치된 문건들 있지 않습니까? 2024년 1월부터 뭐 내라는 기획을 했다고 한다면 네. 그 기획으로 의심되는 뭐 훈련 기록들 그런 것들을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내란 특검팀에서조차 확보하지 못했던 문건들이거든요. 오, 네. 그걸 확보한다면 대박이겠죠. 아. 네. 근데 이제 지금 가장 핵심은 뭐냐면 지방 출장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출장을 갈 만한 인원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여전히. 네. 여실히 부족하다는 거. 그리고 이거는 제가 공개를 하면 안 되는 문건이라서 이거 비공개 문건이라서 제가 그냥 막 들고 이렇게 흔들진 못하는데 네. 내란 특검팀에 들어갔던 제보 내용입니다. 또 뭐 무서운 얘기인 것 네. 같은데. 제가 원래 이걸 공개를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뭐냐면 그 내란 특검팀 이거는 정보사 현직 관계자가 제보했던 내용입니다. 내란 특검팀에 현직. 예, 정보사 현직이었던 사람이 제보했던 내용입니다. 이거 근데 이거 해도 돼요? 여기서? 네? 해도 돼요? 아니 지금 법률 검토를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아니 나 안 듣고 있어서 몰라. 아니 정보사 관련해서 엄청난 제보가 들어갔는데 2024년 바로 해버리네. 그냥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어차피 옷 벗으셨으니까. 야야 큰 거 온다, 네. 큰 거 온다. 안전벨트 매시고. 2024년 5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알고 있던 내용은 김영현이 그 북한 오물풍선 관련해 가지고 원점 타격을 2024년 8월이나 9월부터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네. 전혀 사실 무근입니다. 2024년 5월부터 정보사 차원에서 대비했습니다. 2024년 5월부터 북한 오물풍선에 대응하기 위해서 1사업단을 중심으로 민간단체 활용해가지고 HID 특수요원들을 훈련시킨 후에 중국제 드론으로 임무수행을 준비했고요. 이거를 목표 임무수행 방안은 세부 계획까지 세워서 실제 실행하려고 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문상호가 경질될 수도 있는 그 2024년 8월, 9월 그 사이에 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날아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자료가 폐기됐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 관련된 지시를 누가 했냐? 문상호가 했습니다. 김용현이 직접 경호처장 시절에 문상호에게 지시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 문상호가 이런 공작에 대해서 알까요? 모릅니다. 이 말은즉슨 김용현하고 노상원이 그 전부터 소통하면서 대북 공작 준비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내란 특검팀에서 이거를 왜 수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냐면 이미 공작 비문을 폐기했습니다. 네. 그러면 당시에 이 작전을 준비했던 뭐 소령이나 중령들은 내용을 알겠죠? 뭐 그렇겠죠. 네. 그러면 정보사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종합특검팀이 수사를 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와. 네. 이때부터 민간단체 활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4년 5월이네. 네. 저희 뭐 최근에 저기 북한에다가 무인기 날린 그 대학원생들 있잖아요. 네. 거기도 민간단체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는 2024년 9월 11월부터 했다고 하는데 예. 이건 더 빠른 내용입니다. 5월이야. 와. 근데 중국제 드론이 등장하는 이유는 예. 여기서 북한으로 우리가 보내는데 중국제 드론이에요? 아니면 여기서 자작극을 하는데 중국제 북한으로 드론 보내는 겁니다. 북한으로 보내는 거. 예. 자극용. 예. 이게 또 그 평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중국에. 그 평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뭐 평산계획, 형산계획 막 이런 식으로 그 정보사 안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울 때는 되게 예전 뭐 고구려 시대 약간 이런 거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 형산이 뭐냐면 평양 옆에 있는 데인데 거기가 노동교화소예요. 교화소? 네. 그러니까 정치범 수용소처럼 그 이제 북한 내에서 어떤 뭐 잘못을 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노동을 시키려고 아예 탄광촌에 아예 집어넣은 곳,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뭐 해방시킬 목적으로 뭐 어떤 임무를 수행하겠다 그런 형식으로 문건이 작성되거든요. 일반인들 봤을 때 이거 모르죠. 우리는 그 노동 탄압을 받고 있는 북한 인민들을 해방을 목적으로 작전을 수행한다 이런 내용인데 실체는 뭐 중국제 드론으로 이제 임무 수행을 하려고 했다는 내용이고
그러면 이거를 해석하려면 어떻게 하냐? 정보사 현직 요원들 빨리 불러야죠. 그렇겠네. 조합팀에서. 와, 엄청난 이런 거야. 내용입니다. 그 제보가 언제 들어갔대요? 2024년 10월 말 정도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 제보가. 이제 뭐야? 이 제보가. 대한 특검팀에 작년 10월 말 정도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하는데 조금 시간이 좀 부족했죠. 한 2개월 정도. 네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오혁진 기자님과는 여기서 좀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혁진 일요시사 참기자였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 당시 대검중앙수사부 중수이과장을 했던 윤석열 과장이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을 수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장동 초기 사업자인 이강길에게 부정 대출을 해주고 그 수수료로 10억 3천을 받았다는 조우영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년 후에 2015년에 조우영은 수원지검에서 10억 3천 리미트를 받은 걸로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간의 쟁점이 됐습니다. 윤석열 중수이과장은 모르고 조우영이가 리미트 받은 사실을 몰라서 당시 수사를 안 한 것이냐, 아니면은 알면서도 박영수 변호사의 부탁을 받고 수사를 안 한 것이냐가 쟁점이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김만배 신앙님의 녹취 파일이 있었고, 이강길과 경향신문 기자의 녹취 파일이 있었고, 조영의 친척과 사촌 형이라는 사람의 인터뷰도 있습니다. 이 인터뷰들은 윤석열 과장이 알면서도 수사를 무마했다는 것을 그런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증인은 수사하면서 일한 것은 모두 다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시 수사가 시작이 되기 전에 조우영이가 박영수 변호사 사무실과 맺은 법률 자문계약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PPT에. 수사 개시대 법률 자문계약을 맺는데 처음에는 수수료를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 자문계약을 맺었습니다. 형식만 자문계약이지 실질은 변론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조우영이가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았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증인이 작성한 명예훼손 사건의 3차 피신에 나온 내용입니다. 조우영이가 2011년에 대검 중수를 갔다. 몇 번? 5번을 갔는데 4번은 박아무개의 알선 수재의 돈 신부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고 5번째 갔더니 검사가 커피 타주고 면담하고 집에 가서 왔다라고 조서에 기재됐어요. 증인팀이 작성한 조서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박영수 변호사 밑에 허모 변호사가 입건되지 않았으니까 성공보수 1억 다오 해서 다시 계약을 1억 5천으로 맺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조합해 보면은 윤석열 중수이과장은 당시 조우영의 리베트 수수 사실을 알면서도 사건을 봐줬다고 해석하는 게 합리적 해석입니다. 여기에 최근에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PPT 한번 보세요. 이강길이가 법정에서 최근에 3월 달에 증언을 합니다. 증언을 보면은 재판장 질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넘기세요. 대검 중수부에서 조사받을 때 수사관에게 리베트 준 사실을 답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중수부 수사관이 이강길에게 조우영 말은 빼고 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해서 그 조우영을 빼고 확인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다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강길은 법정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노 땡땡 회장도 자기의 이야기를 대검 중수부에서 조우영에게 리베트 준 사실을 알고 내한테 문의가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윤석열 중수이과장은 조우영이가 이강길로부터 리베이트 10억 3천만 원을 바꿔서도 사건을 무마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증인은 관련자들의 일방적인 허위 진술에 의해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윤석열이 사건을 봐줬다고 보도한 기사는 전부 허위다. 그래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 더 나아가서 이런 허위 보도의 정점에는 이재명 당대표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있다. 이런 그림을 그리고 10명의 검사를 통해서 대대적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맞죠? 수사 맞죠? 예. 그래, 구체적인 또 질문할게요. 그렇지 않다는 걸 그래요. 분명하게 알았어요. 말씀드립니다. 기회 줄게요. 그런데 이거 윤석열이가 대통령 수사를 봐준 게 명백해요. 이건 증거가 없어. 공소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요. 법정에서 결판이 날 겁니다. 또 하나, 증인 한 검사를 한 15년 했습니까?
20년 넘었습니다. 20년 넘었죠.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해자가 고소도, 고발도, 진정도, 투소도,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도 하지 않은데 이렇게 명예훼손 사건을 검사가 직접 나서서 수사한 적이 증인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이게 처음이죠. 이 사건은 단순한 명예훼손 사건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명예훼손 사건에서 증인이 수사한 적이 있어? 있고 말고? 저는 수사 오래 했습니다. 나 검사 생활에서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해자가 고소, 고발, 진정, 투서 처벌에다 의사 표시하는데 스스로 나서서 나 수사한 적 한 번도 없고 그리고 수사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이것은 그야말로 검찰 조직이 윤석열의 사유물이 된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윤석열의 심기 경호를 위해서 검찰 조직이 흥신소로 전락했어. 윤석열의 하차업체로 전락한 겁니다. 왜 이런 수사를 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안 했다고 아까도 답변을 자꾸 말씀드렸지만 내가 드릴게요. 내가 생각할 때 이러니까 정치검찰의 이야기를 드는 겁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한 번 이런 수사하지도 않는데 했어요. 이것은 증인이 대통령의 심기를 옹호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많겠지. 검사로서 출세를 싫어하는 검사가 어디 있어야만은 다 정도 문제입니다. 자리나 때를 보고 그래서 한 적이 전혀 증인은 없습니다. 증인의 영달을 위해서 저는 대통령의 국민으로서 심기 주어진 경호를 일만 위해서 충실하게 하였을 뿐입니다. 검찰 조직을 그 점은 상납한 분명히 겁니다. 말씀드릴 수 윤석열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거 창피하지 않아요? 부끄럽거나 창피한 일 한 적 전혀 없습니다. 부끄러움을 알면 이런 줄 안 했겠죠. 부끄러움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혀 없었다는 점 분명히 이것은 말씀드립니다. 대북 송금 사건과 대장동 사건은 직접적으로 정적을 주기 위한 수사였지만은 이 사건은 집권 여당의 비판적인 언론의 입을 틀어 막아서 언론을 죽이고 언론을 통해서 다시금 정적을 주기 위한 수사였어요. 그래서 무차별적인 수사에 대해서 유엔에서도 이러한 언론사 기자들에 대한 탄압이다.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어요. 그다음 이게 명예훼손 사건은 검찰정법, 검찰의 수사 범위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증인들은 이것을 관련 사건에서 수사를 했어요. 아주 궤변이죠. 이러한 윤석열의 사건을 봐줬다는 언론 보도는 3개의 트럭이 이루어집니다. 김만배 실장님의 녹취록을 보도한 뉴스타파. 그다음 독단적으로 했던 JTBC 경향신문 있어요. 뉴스타파도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요. 더 나아가서 경향신문과 JTBC는 완전 아무리 100번 1000번 영어도 관련성이 있어요. 왜 이런 수사를 했습니까? 이것은 검찰제도 위반이고 증인은 법적 요구만. 관련성과 관련해서는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구속영장 등과 관련된 심사에서 이미 1차적으로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았고 현재 1심에서 그와 관련된 법원의 심리 중에 있습니다. 그 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마세요. 이렇게 실제로 관련성을 내면 검찰청 법이 왜 필요합니까? 법을 빗대서 권세에 업은 거예요. 법법 악원. 반성하세요. 그런 일이 전혀 없다는 점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증인은 변호사 였다는 취지죠? 네, 그렇습니다.